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단 하나의 세포, 그러니까 수정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의 세포가 지금의 우리, 즉 뇌, 심장, 피부를 가진 이 복잡한 존재로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저희는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우리 몸속 수십 조개의 세포 각각에 새겨진 고유한 유전적 바코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생기는 아주 미세한 돌연 변이를 추적해서 한 사람의 발생 전체를 복원한 이 놀라운 연구자료가 바로 오늘 저희의 토론 주제입니다. 네, 정말 경이로운 기술이죠. 그런데 이 기술이 아주 근본적인, 어쩌면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우리 몸의 청사진은 과연 언제 완성되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어떤 사람의 몸은 초기 세포 2개의 후손이 거의 반반씩 섞여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의 뇌는 그중 한쪽의 후손이 거의 독점하게 되는 걸까요? 이 운명적인 차이가 우리 여정의 첫 며칠 안에,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딱 정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수개월에 걸친 발생 과정 속에서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저는 모든 것의 향방이 사실상 게임 초반에 결정된다고 봅니다. 수정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 몸이 될 세포 그룹이 딱 정해지는 그 순간, 즉 배반포 형성 시기의 초기 병목 현상이 우리 몸 전체의 구성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이 첫 번째 관문이 너무나 강력해서 여기서 정해진 판도가 거의 끝까지 간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저는 그와는 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초기 사건은 장대한 이야기의 서막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후에 벌어지는 낭배 형성이나 각 조직이 만들어지는 기관 형성 같은 여러 단계의 병목 현상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조직의 최종적인 모습을 조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른바 다중병목 현상의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 주장의 핵심은 단일한 결정적 순간의 힘입니다. 인간 발생이라는 이 복잡한 교향곡의 전체 악보는요, 수정 후 불과 며칠 만에 거의 다 완성됩니다. 수많은 세포가 분열하는 와중에 진짜 우리가 될 운명을 부여받은 극소수의 세포들이 선택되는데, 이것이 바로 뇌세포괴입니다. 이 소수의 세포 그룹이 정해지는 순간이 바로 제가 말하는 강력한 병목 현상인 거죠. 이 순간 수정란의 첫 두 딸 세포 중 어느 쪽이 우리 몸에 얼마나 기여할지가 결정되고, 그 비율은 이후에 그 어떤 과정도 뒤집기 힘든 절대적인 법칙처럼 작용합니다. 가장 극적인 증거는 79세 남성 기증자 PD28690의 사례입니다. 연구진이 이분의 뇌, 피부, 폐, 간을 포함해서 무려 18개 장기에서 33개의 조직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정말이지 놀라웠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조직에서 두 초기 세포 계통이 약 69대 31이라는 지극히 일관된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건 마치 우주가 탄생할 때 물리상수가 정해지듯 우리 놈의 기본 구성비가 발생 극초기에 설정되고, 이후의 모든 과정은 그 청사진을 그저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거죠. 네, 그 일관성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관점을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초기 병목 현상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 결코 종착역이 아니거든요. 인간 발생은 한번 정해진 설계도를 따라가는 기계적인 공정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선택과 경쟁을 거치면서 역동적으로 조각되는 예술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병목 모델에 대한 결정적인 발레가 바로 47세 남성 기증자 PD43851의 사례입니다. 이분의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주로 몸의 바깥쪽과 신경계를 형성하는 웹의 옆에서 유래한 뇌 조직을 보니 두 초기 세포 계통의 기여도가 93대 7이었습니다. 한쪽이 거의 압도적으로 뇌를 차지한 거죠. 그런데 소화기관 같은 내부 장계를 만드는 내배 옆에서 유래한 결장 조직을 분석했더니 그 비율이 81대 19로 나타났습니다. 뇌와는 통계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겁니다. 여기서 이 외배엽과 내배엽이라는 구분이 왜 중요한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들은 발생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세포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집단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건 배반포 형성이라는 초기 사건 이후에, 즉 발생 과정 중간에 무언가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발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PD33851의 사례가 흥미로운 변수를 제시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석은 달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17개 장기 33개 샘플이라는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에서 완벽한 일관성을 보인 PD28600의 사례야말로 인간 발생의 보편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PD33851에서 나타난 조직 간의 차이는 초기에 설정된 60대 31 같은 강력한 기본 규칙 위에서 발생한 일종의 예외적인 변주일 수 있다는 거죠. 즉, 큰 흐름은 초기에 이미 정해졌고 일부 조직에서만 후기에 약간의 조정이 가미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하나의 예외 때문에 전체를 지배하는 규칙을 버릴 수는 없죠. 글쎄요. 과학의 역사는 종종 단 하나의 예외, 그러니까 기존 모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관찰을 통해 위대한 도약을 이루어 왔습니다. PD33851의 존재 자체가 단일 초기 병목 모델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PD28600만 설명하는 모델도 PD33851만 설명하는 모델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전혀 다른 발생 경로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더 큰 틀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모델이 바로 다중 후기 병목 모델이라고 봅니다. 이 모델은 발생 과정 자체가 사람마다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즉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낭배 형성이나 기관 형성 같은 후기 과정들이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왜 PD28600에서는 그 영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걸까요? 16개나 되는 기능도 위치도 전혀 다른 장기들에서 어떻게 그렇게 칼로 자른 듯 똑같은 비율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초기 병목 현상의 영향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후기에 일어난 자잘한 사건들이 그 거대한 흐름을 바꿀 힘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봅니다. 바로 그 점이 제 주장을 오히려 더 강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개인 간 발생 과정에 내재된 가변성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이 논쟁은 마치 한강의 발원지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옹호자님께서는 태백산의 작은 샘물, 즉 초기 병목 현상이 이미 한강의 전체 경로와 유량을 결정한다고 보시는 겁니다. 반면 저는 그 물이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나뉘고 여러 지류와 합쳐지는 과정, 즉 후기 병목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서울의 한강 모습을 만드는데 더 결정적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PD28690은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온 강과 같고 PD34851은 중간에 극적인 지형 변화를 겪으며 물주기가 크게 바뀐 강과 같은 겁니다. 발생은 미리 정해진 단 하나의 고속도로가 아니라 개인마다 다른 경로를 거쳐 목적지에 도달하는 복잡한 지도와 같습니다. 흥미로운 비유입니다만 저는 그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조차도 사실은 가장 초기의 조건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결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보면 8세포 단계에서 단 3개의 세포만이 선택되어서 배아의 씨앗, 즉 내세포 궤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그 3개의 세포가 수정란 내에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입니다. 아마도 이때 공간적 위치가 이미 그 세포들의 후손이 나중에 외배업으로 갈지 내배업으로 갈지 그리고 각 배업 내에서 얼마나 기여할지를 결정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후기 병목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이건 사실 새로운 선택의 과정이 아니라 초기에 주어진 조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발현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첫 장면에서 예고된 셈이죠. 그 설명은 좀 너무 결정론적으로 들립니다. 초기 위치만으로 PD48385에서 나타난 그 복잡한 결과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특히 뇌에서는 93대 7, 결장에서는 81대 19, 그리고 완전히 다른 계통인 생식세포에서는 그 비율이 35대 65로 역전되기까지 합니다. 이 세 계통의 기여도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는 각 배엽이 분화되는 낭배 형성 과정, 그리고 특정 기관이 만들어지는 기관 형성 과정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선택의 장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세포의 운명은 발생 초기에 한번 결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과정 내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계속해서 재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처음에는 큰 돌덩이를 쪼개지만 점차 세밀한 도구로 바꿔가면서 눈, 코, 입을 다듬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세포의 운명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조각의 큰 윤곽은 첫 번째 정질 한 붐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생식세포 계열의 분리는 오히려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인간의 생식세포, 즉 정자나 난자가 될 세포들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체세포 계통과 매우 일찍 분리된다는 점을 보여주거든요. 심지어 일부는 배아의 본체가 아닌 양막 같은 배아 바깥 조직에서 유래했을 가능성까지 제시하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생식세포의 임무는 다음 세대로 온전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나머지 세포들이 겪는 치열한 발생 과정의 소용돌이에서 일찌감치 비켜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그런 특별한 경로를 따르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예외적인 과정을 모든 체세포 조직의 일반적인 원리로 확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세포,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만드는 세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지배적인 사건은 여전히 내세포계 형성이라는 단일 목록입니다. 하지만 그 예외가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단 하나의 규칙만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니까요. 생식세포가 다른 길을 간다는 사실 자체가 발생 과정의 여러 개의 중요한 제어 지점 또는 분기점이 존재한다는 증거 아닐까요? 내세포계 형성 외에도 양막과 배반엽 상피가 분리되는 과정처럼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 초기에 여러 번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중병목 이론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하나의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상황과 세포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여러 규칙들의 조합이 우리 몸을 만드는 것이죠. 생식세포는 그 복잡성을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자, 종합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인간 발생의 기본 골격이 수정 후 불과 며칠 내에 일어나는 강력하고 단일한 초기 병목 현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PD28690 기증자의 사례는 압도적입니다. 18개나 되는 서로 다른 장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 그 놀라운 비대칭성의 일관성은 이 초기 사건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조직별 차이는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작은 물결, 즉 미세 조정에 불과하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발생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정적인 설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조각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PD43851 사례가 명백히 보여주듯이 초기 비대칭성은 단지 출발선일 뿐인 거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낭배 형성, 기관 형성 등 각 조직이 자신만의 역사를 거치며 겪는 고유한 병목 현상들이야말로 최종적인 세포 구성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조각가입니다. 일관성이 아닌 다양성과 가변성, 그리고 개체 간의 차이야말로 발생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우리 몸속에 새겨진 자연의 기록을 이용해서 인간 발생이라는 경이로운 과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과정이 얼마나 정교한 법칙에 따라 조율되는지를,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마다 얼마나 다른 경로를 통해 비슷한 결과에 도달하는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일한 법칙과 역동적인 변화, 이 두 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핵심 질문으로 남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연구는 결국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가에 대한 답은 초기 결정이냐 후기 조정이냐 하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둘의 복잡한 춤사위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겁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앞으로 탐구해야 할 더 많은 복잡성과 경이로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하나의 세포, 바로 수정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작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 그러니까 수십 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이 복잡한 존재를 만들어냈을까요? 이건 과학계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죠. 최근 박성열 박사 연구팀의 논문이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연구팀의 덩식이 정말 기발했죠. 우리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DNA에 아주 미세한 오타, 즉 체세포 돌연변이를 남기는데 연구팀은 바로 이걸 이용한 겁니다. 마치 한 가족이 세대를 거치면서 필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요. 이 돌연변이라는 일종의 유전적 바코드를 추적해서 어떤 세포가 어떤 세포의 자손인지, 그러니까 사상 최초로 세포 가계도를 그려낸 거죠. 바로 그 가계도를 두고 오늘 저희의 해석이 갈립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의 초기 발생 과정이 유전자에 새겨진 어떤 정교한 설계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결정론적 과정일까요? 아니면 예측이 불가능한 우연과 확률이 지배하는 말 그대로 한편의 무작위적인 드라마일까요? 저는 오늘 이 연구가 후자, 즉 우리 존재의 기원이 본질적으로 무작위성에 있다는 걸 주장하려 합니다. 반면 저는 그 무작위성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 다시 말해 정해진 발달 시간표가 존재한다는 결정론적인 관점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연구 데이터를 보고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악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연주자마다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멜로디와 박자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주목하는 건
발달 과정의 핵심적인 사건들이 나타나는 시기의 놀라운 일관성입니다. 첫째, 우리 몸의 좌우를 결정하는 분리가 언제 일어나냐. 연구는 그 시점을 배아 발생 첫 4번의 세포 분열 이내라는 아주 초기 단계로 딱 특정했습니다. 이건 모든 개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발달의 첫 장부터 정해진 순서가 있다는 뜻이죠. 둘째, 우리 몸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배엽의 분화 시점입니다. 피부나 신경이 되는 외배엽, 그리고 근육이나 장기가 되는 중배엽, 내배엽이 갈라서는 시점 역시 3번째에서 7번째 세포 분열 사이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정해진 시간표가 없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특정 장기의 설립자 세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피를 만드는 조혈모세포 시스템은요, 8번째에서 12번째 세포 분열 시기에 나타난 단 몇 개의 초기 세포로부터 유래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기증자에게서요. 이건 특정 시기에 특정 세포에게 너는 이제부터 혈액을 책임져라는 임무가 부여된다는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의 증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패턴들은 우리 발생 과정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해석이지만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완전히 다른 그림을 봤습니다. 그건 잘 짜인 교향곡이라기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즉흥 연주에 가깝습니다. 말씀하신 패턴들은 그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큰 틀의 경향일 뿐이고요. 세포 하나하나의 운명을 들여다보면 그 과정은 온통 우연과 확률로 가득 차 있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증거부터 한번 보죠. 수정란의 분열에서 만들어진 첫 2개의 세포. 이 2세포가 우리 몸에 기여하는 비율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는 거의 50대 50에 가까워야겠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개체에 따라서 그 비율이 1.4대 1에서 심지어는 6.5대 1까지 아주 극심한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발생의 첫 단추부터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전체 과정이 결정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세포 병목 현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수십 개의 초기 세포가 모두 태아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좁은 병목을 통과하듯 아주 소수의 세포만이 무작위로 선택되어서 우리 몸을 만드는 핵심 재료, 즉 상피세포층이 되고 나머지는 태반 같은 게 돼서 탈락하는 거죠. 어떤 세포가 선택될지는 순전히 운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병목 현상이야말로 무작위성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부학적으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세포들이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조상세포에서 유래한 경우가 92%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교한 지도가 있다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세포 배치가 나타날 리가 없죠. 이건 세포들이 무작위적으로 이동하고 뒤섞였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증거, 그러니까 첫 2세포의 극심한 기여도 불균형부터 한번 이야기해보죠. 6.5대 1이라는 수치는 확실히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론적일 수 있느냐? 이 질문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시작부터가 복권 추천 같은데요. 어떻게 끝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정교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애초에 그런 극단적인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제어를 했어야죠. 그건 시스템의 정교함이 아니라 오히려 허술함을 보여주는 증거 아닌가요?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관점을 한번 바꿔보면요. 그건 허술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발생 프로그램이 얼마나 강건하고 정교한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초반에 6.5대 1이라는 엄청난 무작위적 변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태어난 우리 몸은 결국 좌우가 대칭에 가깝고 정해진 위치에 장기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건 우리 몸의 발달 프로그램이 초기에 그런 혼란을 극복하고 어떤 변수가 주어지든 결국에는 정해진 목표, 즉 온전한 인간의 형태로 도달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복원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마치 뛰어난 항해사가 거친 풍랑 속에서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과 같죠? 풍랑이 거세다고 해서 그 항해사의 실력이 형편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강건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약간 사후적인 해석처럼 들리네요. 시스템이 그 불균형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불균형을 주어진 초기값으로 받아들이고 각자 다른 경로로 발달이 진행되는 것뿐이라고 봐야 합니다. 모든 개체가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초기 불균형 자체가 각 개인의 고유성을 만드는 핵심적인 무작위 사건인 셈입니다. 그걸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이 수습하는 과정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립자 세포에 대한 발견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특정 시점에 특정 운명이 결정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요. 8번째에서 12번째 세포 분열이라는 아주 좁은 시기에 나타난 단 하나의 세포 계통이 성인이 된 후 우리 몸 전체 혈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진다는 발견 말입니다.
모든 기증자에게서 이 시기가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건 그 시점에 조혈모세포를 확립하라는 어떤 프로그램적 신호가 주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저는 그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건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수많은 후보 세포들 중에 어느 하나가 무작위적으로 선택되어서 폭발적으로 증식할 기회를 얻는 거죠. 마치 수많은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우연히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처럼요. 그 성공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연구에서도 한 기증자의 경우 특정 계통이 예상보다 15배나 높게 혈액에 기여했다고 나오잖아요. 만약 모든 게 프로그램된 거라면 왜 이런 극단적인 변이가 나타나겠습니까? 이건 미리 정해진 선택이라기보다는 여러 후보 중에 하나가 우연히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결과로 보는 게 훨씬 타당합니다. 흥미로운 비유입니다만 그 비유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 대박에 터지는 시기가 왜 모든 사람에게서 8번째에서 12번째 분열 사이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스타트업의 성공은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이 현상은 명확한 시간적인 창, 윈도우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그 시기에 조혈모세포 선발대회가 열리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뜻이죠. 어떤 세포가 우승할지는 어느 정도 확률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대회가 열리는 시점과 규칙, 그리고 우승자가 얻게 되는 막대한 영향력은 분명히 미리 짜인 각본의 일부입니다. 선발대회라는 표현은 재밌네요. 하지만 그 대회조차도 결국 누가 뽑힐지는 아무도 모르는 본질적으로는 복권 추첨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죠. 시기의 일관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유전자에 각인된 세부 프로그램이 아니라 발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화학적 조건 때문에 그 시점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점이 바로 좌우 비대칭성과 배역 분화 패턴의 중요성으로 이어지는군요. 이것이야말로 발달 시간표가 존재한다는 가장 명확하고 또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이 대립 유전자 빈도, 즉 VAF라는 기법을 통해서 특정 돌연 변이를 가진 세포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연구진은 좌우 분리가 4세포 분열 이전에 그리고 외배역 분리가 7세포 분열 이전에 일어난다는 구체적인 시점을 모든 개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향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표인 거죠. 네, 그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표가 정말 유전자에 각인된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결과일까요? 저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초기 배아의 어떤 물리적, 화학적 환경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강의 상류에서 나뭇잎 하나를 떨어뜨리면 결국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잖아요. 그 경로가 마치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의 흐름과 지형이라는 물리적 제약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배아 발생 과정에서 원시선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좌우가 나뉘는 것처럼 어떤 생물리학적 제약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패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세포가 어느 쪽에 그리고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무작위성은 여전히 그 패턴 아래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도 결국 유전자에 의해 통제되는 발달 프로그램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원시선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형성될지 자체가 유전적으로 정밀하게 조절됩니다. 강물의 비유를 드셨는데 그 강물길과 지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유전자라는 설계도라는 거죠. 따라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좌우 분리 패턴 역시 결정론적 프로그램의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말씀하시는 무작위성은 시스템 내의 노이즈나 변주일 뿐 전체 악보를 지배하는 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노이즈가 각 개인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정교한 지도가 있다면 왜 해부학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세포들이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계통,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조상세포에서 유래한 경우가 92%나 될까요? 이건 마치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빌딩들이 사실은 부산, 광주, 강릉에서 온 자재들로 뒤죽박죽 지어진 것과 같습니다. 효율적인 설계라고 보기 어렵죠. 이건 세포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이동한 게 아니라 상당히 무작위적으로 이동하고 섞이는 과정을 거쳤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이 현상을 결정론의 틀 안에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의 논의를 되짚어보면 저는 이 놀라운 연구가 우리 발생 과정에 내재된 정교한 시간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좌우 비대칭성이 결정되는 시점, 새 배엽이 분화되는 순서, 그리고 혈액과 같은 핵심 장기를 만드는 설립자 세포가 특정 시기에 등장하는 현상들은 우리 몸이 단순한 우연의 집합체가 아니라 아주 강건한 발달 프로그램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압도적인 무작위성에 주목했습니다.
발생 첫 순간부터 나타나는 극심한 불균형, 어떤 세포가 우리 몸의 재료가 될지 무작위로 결정되는 세포 병목 현상, 그리고 이웃한 세포들조차 기원이 다른 혼돈의 상태는 인간 발생의 핵심이 바로 예측 불가능한 확률적 사건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모두 다른 개체인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오늘 살펴본 연구는 결국 이 두 가지 힘, 즉 확률적인 사건들과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질서를 찾아내려는 강건한 프로그램 사이에 흥미로운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몸이 그 치열한 줄다리기의 결과물인 셈이죠. 맞습니다. 과연 우리 발생 과정의 지배적인 힘이 세포 선택의 무작위적인 추첨인지, 아니면 그 모든 혼란을 극복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내재된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 존재의 기원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게 만듭니다. 이 자료에는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더 깊이 파고들 만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체세포 돌연변이를 일종의 유전적 바코드로 사용해서요. 성인 기증자 조직 샘플로부터 초기 인간 배아 발생의 비밀을 파헤친 한 연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논문 정말 대단한 연구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근데 몇 가지 발견들이 뭐랄까 좀 따로 놓은 느낌? 연구에서 밝혀낸 여러 획기적인 발견들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엮어낸다면 논문의 영향력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현재 초록이나 본문을 보면 예를 들어 발생 초기의 돌연변이율이 변하는 점이라던가 네네. 또 수정 후 첫 두 세포의 기여도가 같지 않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신체 좌우나 배엽 형성에서 특정 클론이 쏠리는 현상 같은 이런 핵심 발견들이 그냥 분절적으로 나열만 되어 있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발견인 건 분명한데 이 조각들이 모여서 초기 인간 발생은 이러하다라는 큰 그림을 어떻게 완성하는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좀 약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토론 섹션에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저도요. 기술적인 요약에 좀 그치는 느낌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연구가 가진 더 근본적인 함의, 그러니까 so what? 이게 그래서 왜 중요한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할 기회를 조금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 발견들을 하나로 꿰뚫는 강력한 중심 내러티브를 설정하고 그 축을 중심으로 서론과 토론을 재구성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중심 내러티브요? 네. 예를 들면 모든 세포에 기록된 발생 초기 일기의 첫 장을 마침내 해독하다 같은 좀 더 문학적이면서도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는 거죠. 와, 발생의 일기라는 비유 정말 좋은데요? 그쵸.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보면 서론 시작부터 바꿀 수 있겠네요. 기존처럼 인간 배아 발생은 블랙박스다 같은 건조한 문제제기 말고요. 네, 그것보다는 모든 성인의 몸은 스스로의 창조 과정이 기록된 살아있는 역사책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언어를 통해 마침내 그 첫 장을 읽는 법을 배웠다. 와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훨씬 흥미를 끄네요. 그렇게 시작하면 독자는 이 논문이 그냥 건조한 데이터 나열이 아니라 인류의 오랜 수수께끼를 푸는 탐정 이야기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맞아요. 논문을 읽는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이 내러티브를 토론 섹션에서 아주 강력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이죠? 단순히 결과를 요약하는 대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먼저 서론에서 던진 일기 해독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우리 연구는 인간 발생이 미리 짜인 청사진이 아니라 소수의 초기 세포가 불균등하게 기여하고 이후 무수한 확률적 사건들이 겹쳐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라고요. 그렇게 핵심을 요약하고 나서 그 메시지가 각 학문 분야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풀어주면 되겠군요. 바로 그거죠. 발생 생물학 분야에서는 이 연구가 어떻게 세포 운명 지도를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지, 또 암 연구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맞아요. 그 DB10 기증자 사례는 정말 흥미롭잖아요. 네, 그렇죠. 암의 기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전, 그러니까 배아 발생 초기 단계의 한 세포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니까요. 이건 정말 기존 패러다임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함이죠. 그렇죠. 선천성 질환 연구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각각의 발견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역동적인 발생 과정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 아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논문의 지적인 기여도가 훨씬 선명해지겠죠. 강력한 서사는 그 자체로 힘이 있으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글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죠.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즉 시각화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저희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데이터가 풍부한 이 그림들을 독자가 핵심 발견을 보다 직관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시각적 내러티브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현재 그림들이 전문가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의 집약체인데 일반 독자가 따라가기엔 조금 장벽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렇게 느끼셨어요? 특히 그림 1비에 나오는 그 추상적인 세포계통수 있잖아요. 네, 개통도요. 거기서 그림 3의 실제 인체 조직 분포도로 넘어갈 때 개념적으로 너무 큰 도약이 필요해요. 세포가 이렇게 나뉘었구나 에서 그래서 이 세포들이 몸의 이 부분을 만들었구나로 넘어가는 과정에 뭐랄까 다리가 없는 느낌이랄까요? 그 다리를 놓아주는 게 해신이랬네요. 추상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결과를 시각적으로 연결해줄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논문 전체를 관통하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일종의 중심 요약 인포그래픽 같은 걸 도입하는 건 어떨까 제안하고 싶어요. 중심 요약 인포그래픽이요? 네, 독자가 길을 잃을 때마다 돌아와서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인 기준점, 앵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거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존 그림 2를 완전히 새로운 개념도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림 한쪽에는 수정란에서 2세포기, 4세포기로 분열하는 개통수를 그리고요. 네. 그 바로 옆에는 그에 상응하는 실제 배아의 모습, 그러니까 상실배나 포배 같은 간단한 사파를 나란히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통수의 각 단계랑 실제 배아의 발달 단계를 처음부터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요? 네, 본문에서 좌우 비대칭이나 세배업 분화 같은 주요 발견을 설명할 때마다 이 배아 사파의 해당 부분에 개통수의 특정 가지, 예를 들어 L1 클론은 파란색, L2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나가는 겁니다. 와, 그러면 독자가 논문을 다 읽었을 때 텅 비어있던 배아 그림이 여러 색깔로 채워지면서 하나의 완성된 인체의 발달 지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을 따라가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 방식 정말 효과적이겠네요. 그럼 이런 접근법을 다른 복잡한 그림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림 3의 TSNE 플롯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너무 빽빽해서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이죠. 그 TSNE 플롯은 전문가들에게는 아주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직관성은 좀 떨어져요. 네, 그렇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주 단순화된 인체 해부도 위에 클론 기여도를 직접 색으로 표현한 그림을 넣는 겁니다. 좌우 비대칭을 설명하는 부분이라면 사람 모양 실루엣의 왼쪽은 L1 클론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오른쪽은 빨간색으로 음영을 넣는 식으로요? 맞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색의 농도를 변이 대립유전자 빈도 VAF에 비례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VAF 수치를 굳이 읽고 분석할 필요 없이 그냥 색이 진한 쪽이 해당 클론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걸 한눈에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이건 거의 복잡한 데이터를 독자의 뇌가 이해하기 쉬운 시각 언어로 번역해주는 작업과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훌륭하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관된 서사와 그 서사를 뒷받침하는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갖게 되는 셈이군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논의는 인간 발생이라는 좀 보편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죠. 공통적인 원리를 찾는 데 집중했죠. 그런데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과정이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보이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 기증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발생 원리를 넘어서 각 개인의 고유한 발생사를 부각함으로써 연구의 깊이와 독창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연구의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 기증자들 사이의 편차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초기 두 세포의 기여도 불균형이 어떤 기증자는 1.4대 1 정도로 비교적 균등한데 다른 기증자는 6.5대 1로 극심한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논문에서는 이 모든 걸 그냥 통계적 범위로만 묶어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변이 혹은 개별성 자체가 이 연구의 핵심 발견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보편적인 원리를 찾는 데 집중하느라 그 부분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죠. 네, 토론 섹션 마지막에 인간 발생은 개인적이고 가변적인 사건이다라는 문장이 나오긴 하지만 맞아요. 나오긴 하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 분석이나 강조가 결과 파트에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개인화된 발생학, 즉
퍼스널 엠브리오제네시스라는 개념을 논문의 부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핵심 주제 중 하나로 격상시키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접근법이에요. 인간 발생에는 보편적 원리가 있지만 그 실현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이다 라는 메시지를 논문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그러려면 역시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을 바꿔야겠네요. 단순히 모든 기증자의 데이터를 합쳐서 평균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네. 각 기증자의 고유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텍스트로 기여도 비율이 1.41에서 6.51까지 다양했다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극적인 차이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명 기증자 모두의 초기 분기 패턴과 기여도 비율을 하나의 그림에서 나란히 비교해서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아, 각 기증자별로 막대 그래프나 파이 차트를 그려서. 네, 마치 사람마다 발생 지문이 다르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발생 지문이라는 표현 정말 와닿네요. 그러면 독자들은 인간 발생이라는 게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공산품 제작 과정 같은 게 아니구나 라는 메시지를 데이터로부터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좀 인간적인 맥락과 스토리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DB3, DB6 같은 익명의 식별자로만 불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각 기증자에 대한 작은 기증자 프로필 박스를 도입하는 걸 제안하고 싶어요. 프로필 박스요? 네,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나이, 성별 같은 기본 정보와 함께 해당 기증자의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DB6, 52세 남성, 수정 후 첫 분열에서 극심한 좌우 불균형 6.51을 보인 사례라거나 네, 또는 DB9, 29세 여성, 단 하나의 초기 세포 계통이 성인 혈액세포의 50%를 차지한 이례적인 사례와 같이요. 완벽해요. 그렇게만 해줘도 DB6는 더 이상 추상적인 데이터셋이 아니라 극심한 불균형이라는 독특한 발생사를 가진 한 개인으로 독자에게 각인될 거예요.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보죠. 저희는 3가지 주요 개선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개별적인 발견들을 발생의 비밀을 푸는 이야기라는 하나의 통합된 핵심 내러티브로 엮어서 논문의 전체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죠. 네. 둘째는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개선하는 문제였고요. 독자가 복잡한 데이터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논문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적 인포그래픽을 도입하고 데이터를 시각 언어로 번역하는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발생의 보편적 원리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고유한 발생사를 강조함으로써 연구의 깊이를 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화된 발생학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기증자별 데이터를 비교 시각화하거나 기증자 프로필 박스를 추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드렸고요. 이 제안들이 연구에 정말 훌륭한 내용이 독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논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과정이니까요. 오늘 제안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정된 원고를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